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미연 RN서치 소장, 홍형식 한길 리서치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병덕 의원님, 네네. 67일 만에 한일 정상이 다시 만나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면서 또 이시바 총리는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회담으로 일본을 방문한 건 국교 정상 이후 처음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마음이 든든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셔틀 외교 공식화 선언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두 정상이 협력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한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많잖아요. 저는 고속도로를 만들 때에는 메꾼 곳을 패인 곳을 메꾸면서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한일 관계가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이라는 고속도로를 만들 때 있어서는 메꾼 곳, 그 패인 곳을 메꾸면서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패인 곳이 무엇이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런 문제일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메꾸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럴 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솔직히 마음에는 안 들지만 과거 정부에서 했던 이런 결정들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라고 통 큰 입장을 낸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일본의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말로서 화답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은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합의를 한 것이고, 이제 그 건설 과정에서 패인 곳을 메꾸는 과정과 관련해서는 네. 셔틀 외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보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가 지방 발전에 각별한 관심이 있는 만큼 그 다음에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에 온다면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서 만나 뵙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이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한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한일 셔틀 해결을 상당히 조기에 복원을 시킨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미일 협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실현했다는 그런 부분. 그것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늘 미국 대통령이 늘 우려하는 거는 한일 간의 불편한 관계거죠. 네. 그래서 그걸 늘 미국 입장에서는 중재 쓰고 때로는 뭐 양쪽을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할애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제 미국 방문이 이제 시작됐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부담을 덜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미 간의 해난 문제를 가지고 보다 집중적으로 심도 깊게 이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시바 총리하고 이제 17년 만에 이렇게 양국 공동이 같이 이제 회담을 마치고 나서 네. 이렇게 기자들 앞에 섰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그 의미가 있죠. 또 이번 또 회담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실용적 외교에 충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좀 해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과거사 문제라든지 또 위안부 강제 동원 이런 뭐 쌍방 서로 불편한 문제 가지고 논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실질적인 지금 이해간 협력, 특히 한미일 관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용적인 입장을 잘 견지했다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이시바 총리가 지난 8월 15일 일본 총리로는 13년 만에 과거사의 반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가자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 민심은 어떨까요? 뭐 민심으로 놓고 본다면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물론 이시바 총리의 그 화법이 과거 DJ와 그 오부치 그 총리 간의 명확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 이런 것에 비하면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최근의 정치적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국민들 차원에 두고 뭐 많은 그 결과를 끌어냈다고 봐야 될 것이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실제 그 한일 관계에는
보수 쪽보다도 이 진보 쪽에서 이 부분이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한다고 할 때 일반 국민들은 이 한일 관계 혼란스러운 이 모습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지켜봐 왔습니다. 네. 그런데 뭐 그거를 지켜봐 왔다는 거는 우려를 갖고 지켜봐 왔다는 건데 혹시나 이전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부와 같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그런 식이 아닌 국민의 정서와 국가 간의 그 협약 이런 부분들을 분리를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정리를 한 관계로 제가 볼 때는 그런 국민들의 그 근심 걱정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해소시켰다 이래 보여집니다. 민병덕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 마친 뒤에 지금 미국으로 떠났고 내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취임 뒤 첫 한미 정상회담인데 뭐 관세 협상도 마무리해야 되고 또 안보 관련 의제 넘어야 할 선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외교 수장들이 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미래지향적 의제를 설정하겠다 이렇게 겉으로는 말하지만 사실상으로는 저희 대한민국에게 좀 부담스러운 안보 청구서라든지 뭐 관세 협상과 관련된 또 추가적인 것을 할 개연성들이 없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의 이제 세계적인 제조업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조선 분야라든지 원전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렛대 삼아서 좀 협상을 하고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은 중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동맹은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원칙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라든지 상호 협력이라든지 북핵 문제라든지 또 상호 경제적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등한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김성태 대표님,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방식인 황당한 수준의 숫자를 갑작스럽게 제시하면서 즉석에서 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상회담에서 이게 또 제한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워낙 그렇습니다. 예측이 뭐 어려운 지도자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봉변을 당한 모습을 전 세계인들이 다 지켜봤었습니다. 생방송 중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생방송 중에 돌출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네. 사실상 정상 간의 이런 자리를 이렇게 특히 많은 언론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돌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네. 그럼 이번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이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들어가기 전에 일본을 먼저 방문을 하잖아요. 근데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은 일본을 들어가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애정이 없던 그냥 미국 워싱턴 DC로 급하게 지금 날아갔어요. 네. 그것도 뭐 오직하면 직항 노선이 아닌 돌아서 가는 비행기를 타고서라도 빨리 워싱턴 DC를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아마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루비오 국무부 장관하고 이제 크리스 라이트 이제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이게 통상적으로 한미 간세 협상 세부 내용을 이런 부분은 통상하고 뭐 무역에 관한 부분은 뭐 외교부 기획재정부하고 네, 산자부 산자부가 있고요. 영역인데 네. 외교부 장관이 급하게 들어갔다는 것은 이거는 뭐 한미 간의 이제 통상 뭐 간세 문제를 넘어가지고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이제 더 급한 게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좀 드러나는 게 이제 루비오 국무장관하고 크리스 라이트 그 에너지부 장관하고 이걸 22일 날 만났어요. 네. 그렇다면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관한 그 개시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특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 희망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원래 이 원자력 협정은 2035년까지가 이제 사실상 기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우라늄 같은 이 농축 사용 핵 연료 이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마스까지 이런 네. 지금 이제 미국이 특히 이제 조선업 분야에 많은 한국 정부의 협력을 지금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으로서는 이 조선업의 더 큰 이제 발전을 위해서는 이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이런
역량 확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한 단계 더 큰 이 군사 대국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이 조선업은 중요한데 그걸 아마 미국하고 일정 부분 협의를 한다 그러면은 그 이런 부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돌출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뭔가 기부하고 자신은 이제 간세 통상형에서 또 한미 뭐 방위비 주둔 비용 여기에서 좀 더 많은 것을 건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딜이 될 수도 있다 보고 있습니다. 김민수 소장님,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제 핵심 의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을 해주셨고 한미 정상이 만나는 건 양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외교적 움직임.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트럼프가 지금 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좀 다른 나라와 달리 좀 유별난 것 같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한국이 이렇게 지대하게 발전한 지혜는 미국 때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 성장의 가시를 지금 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동안 문재인 일기 때는 그걸 자기 본인이 제대로 발휘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지금 뭐 속된 말로 많이 지금 청구하려고 지금 청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 세계 언론도 과연 한국이 이걸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를 상당히 관심 있게 볼 것 같은데 이번에 핵심 과제는 저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봅니다. 얼마나 청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금액을 지금 청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좋은 말로 하자면 동맹의 현대화, 대중 견제를 위해서 주한미군을 마음대로 뺐다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자유자재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아무데나 뭐 그런 동맹의 현대화도 지금 요구할 것 같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미 원자력 협정을 지금 10년 정도 남았지만 저는 이번에는 그걸 개정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게 있으면 기브앤테크가 돼야 되니까 네. 만일에 방위비 분담금을 생각보다 많이 올린다면은 저는 우리는 이거 한미 원자력 협정을 이번 기회에는 꼭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국민들도 이 큰 금액의 방위비를 안보 청구서를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이렇게 한미 원자력을 협정을 개정해서 뭐 더 나아가서는 이걸 해서 사용 후 핵 원리 처리를 한다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원자력을 핵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어제 그 한일 정상 간에 보여준 행보를 보면 정치인 이재명이 아니라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걸 확실히 각인을 시켜줬거든요. 네. 이 대통령 이미지 이재명이라는 것을 이번 내일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실력을 좀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정치인 이재명이 아니라 대통령 이재명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이런 진단이시군요. 민병덕 의원님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강훈식 비서실장도 동행하면서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3실장이 모두 지금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만큼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하고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뭐 30장의 경우는 없고 특히 비서실장이 대통령 순방 중에 한국을 지키지 않고 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네. 그만큼 뭐 절박한 상황이 있는 것이고 그만큼 여기에 집중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이는 것이고요. 어쨌든 많은 쟁점들이 있는데 이 쟁점들에 대해서 한미 동맹을 지키면서도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원칙을 대한민국의 원칙,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잃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이런 가운데 북한은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했다면서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 이런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해 대응 차원에서 경고 사격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북한의 의도 어떻게 보는지요? 한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던데요. 지금 이제 북한군이 군사 경계선 근방에서 계속해서 이제 참호공사뿐만 아니라 지뢰 매설 공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걸 뉴스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북한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해서 우리가 대응 차원에서 경고 사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국방부 입장에서도 이제 사실적으로
인정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이례적으로 북한 당국에서 이제 우리 군이 침범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북한에서 먼저 이걸 갖다 입장을 발표했다는 것은 이 관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북한은 이번에 이제 신행 반항공 미사일 무기 체계가 무인 공격기와 또 순항 미사일을 비롯한 이 공중 목표물에 대한 전투력 이 소공성이 아주 우월한 그런 미사일 발사를 또 했어요. 네. 실험을.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 이제 정상회담을 앞둔 그런 시점에서 이거는 전행적이고 전통적으로 이제 북한이 늘 써먹는 방식이에요. 네. 특히 한국과 미국 정상이 만나면은 긴장 관계를 한반도의 이 일정 부분을 좀 보여줌으로써 당신들끼리만 이야기하지 마라. 우리가 있다. 네. 이걸 늘 강조하는 그런 북한의 속성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북한의 움직임이 뭐 저런 정도 있다는 것인데 저는 앞에 이제 민현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지금 이제 미국으로 직접 날아가는 상황이라면은 이거는 상당히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지금 봉착되고 있다. 또 정무적인 상당히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직접 간 건데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다 비서실장이 직접 미국 측에 전달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상의 우리도 상당히 그 전략이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 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얼마나 또 실익을 추구하고 결국은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많은 것을 또 지불해야 될 부분을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건지 네.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참 어려운 시간을 미국 순방을 통해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네. 강훈식 실장 뭐 출국하면서 표정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니 나쁘지 않은 거니 잘하면은요 이 원자력 협정 개정 이 협상 시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민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해법과 관련해서 동결, 축소, 비핵화 이 3단계를 제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뭐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계속 이제 비난적 입장을 취해왔는데 현재까지 남북은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기싸움이다 이렇게 봐야 할 텐데 이 대통령이 제시한 3단계 북핵 해법 어떻게 보세요? 네. 기싸움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 별거를 하다가 재결합을 하려고 할 때에도 기싸움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신뢰의 축적들이 필요할 텐데 지금 그 기싸움 중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그 동결, 그다음에 축소, 그리고 이제 비핵화라는 이 3단계는 비핵화를 제일 처음에 하면 좋겠죠. 네. 그렇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부터 동결이라는 것부터 하면서 협상의 조건들을 좀 마련하자라는 이런 단계적인 접근이라고 보이고요. 이 단계적인 접근이 뭐 가깝게 보이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말하지만 신뢰의 축적이 필요한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단계적인 접근을 한다는 것이고요. 이런 이 세 가지 단계적인 접근들을 그리고 국제사회에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은 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네. 얻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고 북한에게도 일관되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신뢰의 축적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네. 북한의 이러저러한 말펀치에 바로 제깍제깍 대응할 필요는 없다. 네. 그거는 그러려니 생각하고 저희의 길을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수 장님,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북 유화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반면에 북한은 비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일 냉랭한 태도인데 전문가들은 뭐 연말 연초 북한의 대응을 주목하라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북한이 항상 써먹는 레파토리잖아요. 우리가 네.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면은 이번에 아주 그냥 그 막말을 이렇게 퍼붓는 거는 북한의 습성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그 김여정
내놓은 담화 말 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위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네. 이 말이 매우 좀 귀에 꽂히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그래 우리가 볼 때 너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없는데 한번 바꿔봐. 너 미국 가. 바꿔달라는 주문이라는 말씀인 거죠? 저는 딱 이게 딱 그렇게 꽂히면서 미국 가서 한번 해봐 해서 역사의 흐름을 한번 바꿔봐 뭐 그런 얘기를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당연히 북한은 의지로 올라올 것 같고요. 여기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 그렇게 원하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영식 소장님, 민주당이 개혁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 사법, 언론 3대 개혁 중 방송 3법 입법은 먼저 마무리했고요. 검찰 사법 개혁 역시 정청래 대표는 9월 25일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달라 이런 주문을 했는데요.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개혁 입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가장 큰 특징이 저는 이거를 프레임 여론이라고 하는데 네.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과반수가 잘 넘지가 않고 찬성을 해도 45에서 한 50%, 반대를 하면은 그거보다도 한 10% 범위 내에서 반대를 해요. 그래서 그야말로 여론이 찬반으로 갈려버리는 이런 형국입니다. 어쨌든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도 50%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 여론에 두고 개별 개혁 입법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을 물으면은 찬성이 일단 높게는 나옵니다. 네. 높게 나오는데 한 45에서 50% 정도고 그렇지 그 반대는 한 40% 정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그 프레임 여론이라고 하고 문제는 이런 여론의 경우 과거에는 어떻게 이런 것을 처리했는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문재인 정부도 사실 개혁 입법을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네. 그 경우 여러분 지금 들어본 그런 용어가 있는데 공론조사라는 걸 많이 했었어요. 공론조사는 뭐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찬반이 갈리고 또 국민들이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를 때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집단을 만들어서 그 정책 입법 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수기를 해서 공론화시켜서 의사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과정이 거의 없다는 것이 좀 아쉽고 네. 두 번째는 사실 개혁입법이라 그러면은 뭐 오래됐지만은 김영삼 대통령 때 그때가 하이라이트였죠. 그 당시 보면은 개혁입법에 대해 개별 입법에 대해서 국민 찬성이 70%, 80%, 90% 이런 개혁입법들을 마구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 어떻게 생각하면 80%, 70%, 90% 이런 개혁입법을 각각 추진하면은 지지율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것을 다 합산해 놓고 보니까 지지율이 떨어졌거든요. 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개혁의 딜레마라고 네. 하는데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네. 잘 고려를 해줬으면 합니다. 김성태 대표님, 민주당 개혁 입법 속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은 속도 못지않게 공청회 등을 거쳐서 내용을 충실히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뭐 당정이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어떤 대응 전략이 있을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법적한 대응 전략을 국민들에게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필리버스터 정도 하루 하는 걸로 사실상 하루 법안 처리 기한을 연기시키는 그런 뭐 야당으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당히 참담하고 암담한 현실이죠. 물론 뭐 여대 야소의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에게 평화적으로는 맞서기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입법 권력이 계속 독단과 전횡을 일삼다 그러면은 국회 선진화법에 자신들은 그냥 그게 두려워가지고 제대로 된 목소리나 제대로 된 행동 하나 보여주지 못한 채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전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요구를 하면서 자신들은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한 세월을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이제 대통령도 없는 마당이면은 오로지 107석 이 의원들이 어떤 뭐 노력을 해서라도 국민적 이해와 국민적 어떤 지지 신뢰를 확보하는 그런 야당으로서의
체질 변화를 가지고 민주당 주도의 그런 입법 권력이 지금 현재 민주당 중심에 지금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미 방송 3법을 통해서 이제 방송 장악가 그게 현실은 이제 이루어졌다고 보고 남은 것은 이제 검찰 개혁하고 이제 사법 개혁인데 이 부분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혼자 그런 게 아니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그랬고 또 우상호 정무수석 그런 분도 이야기했고 김민석 총리도 그렇고 대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정시홍 대표 입장에서는 남은 것도 이제 9월 25일까지 다 처리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민주당이 아무리 여대 야소의 그런 거대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국민들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그런 야당이 아무리 지금 이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네. 이 거대 입법 권력을 절제시키지 못하면은 참 지금 이제 헌정 역사상 이렇게 절대 권력이 만들어진 역사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국민들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가를 생각해서라도 이걸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런 입법 행위를 계획 입법 행위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럼 국민의힘이 왜 문제인지 또 대안을 좀 제시하면서 논의 과정을 거치면 될 텐데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민병덕 의원님, 조국 혁신당 대표가 8.15 광복절 사면 이후에 광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 불편한 기류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조국 전 대표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입시 비리라는 그 대법원 판결 받은 그것이 없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네. 다만 그 수사가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수사로선 시작됐고 그리고 그 수사의 결과가 너무나 과했다라는 네. 것 때문에 국민의 공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께서도 뭐 그런 국민적 시각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다행인 것은 무슨 정책혁신연구원인가 네. 연구원장직을 맡았어요. 이것은 정치의 전면에 나서겠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뒤에 물러나서 있겠다. 그러면서 정책적인 것을 하겠다. 그런 의사로 보여서 그건 좀 다행이고요. 네.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보였던 행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결국은 뭐 조국 혁신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네. 거기에 좀 좋은 결과를 주기 위한 행동으로 수렴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들이 듭니다. 홍영식 소장님, 조국 전 대표 된장찌개 영상을 두고 서민 코스프레를 한다는 비판이 일자 돼지 눈에 돼지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면서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 흐름은 어떤가요? 자, 우리 조국 혁신당 정당 지지율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아마 처음 창당했을 때 차고 지지율 높을 때 10% 이상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러다가 이후 이제 쭉 떨어져가 이 5번 후보를 안 내고 조국 대표가 구속되고 이러면서 많이 떨어졌죠. 뭐 3%, 4%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특별 사면으로 조국 전 대표가 나온다라고 이미 8월달 들어서 예고를 했고 그 이후에 여론조사가 여러 차례 진행이 되었고 또 실제 사면 이후 여론조사도 지금 됐지만은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올라갔나요? 내가 볼 때는 뭐 1%는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거 10%대 같은 지지율은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알기로 뭐 3, 4%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한 5, 6%라도 올라가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뭐 1% 전후 이런 식으로밖에 오르지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조국 전 대표도 생각해야 되는 게 이 특별 사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왜 안 올라갈까? 그것이 지금 이 조국 대표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조국 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거의 전부라고 봐야 돼요. 네. 지금 조국 전 대표가 하는 이런 뭐 행보, 그게 광폭이든 소폭이든 언행들이 국민들로부터 지금은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여론의 흐름은 지금은 관망 내지 부정적으로 봐야 돼요. 김미연 소장님, 조국 전 대표는 광폭 정치 행보에 대한 여권의 비판에 대해서 비판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행보에 따라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저는 이제 그 조국 사면에 대한 문제는 이제 범여권 차원에서 본다면 이 이슈는 이제 페이드 아웃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이슈는 이제 조국 전 대표에게만 지금 관련이 되는데요.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오늘 이 MBS 나온 조사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정당 지지율도 별 변화가 없지만 이 사면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54%였습니다. 긍정평가는 38%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전주에 조사한 조사 결과를 보면 조국 사면에 대해서 물론 여기는 윤미향 전 의원도 있었지만 강복절 특사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상당히 팽팽했었죠, 팽팽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이번에는 목요일날 조사에서는 본다면 부정평가가 5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네. 뭐냐? 그 출소 후에 보여준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 범여권 지지층 플러스 중도층에서도 상당히 지금 불편한 감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또 저는 또 한 가지 또 지적을 하자면 그 본인이 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봤더니 자기의 몫은 n분의 1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한 3분의 1은 본인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으면 3분의 2는 그러면 이재명 정권이 못해서 떨어졌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소위 말해서 이 이재명 지지자들의 코어층에서는 상당히 반감을 불러올 수 있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국 전 대표 뭐 사면 이거를 둘러싸고 이 집권 여당의 뭐 지지율을 흔들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요. 특히 그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했을 때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국 전 대표보다 더 반발심이 컸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지금 대통령이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그 실용적인 면 거기에서 많은 분들은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시민사회에서는 지금 반대 여론이 매우 높잖아요. 대통령 이런 행보에 대해서. 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은 그래서 이 윤미향 전 의원을 대통령이 사면해줬구나. 지금 이런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조국 전 대표는 크게 뭐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국민의힘 오늘부터 이틀 동안 당원 투표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해서 모레죠 26일 당 대표를 최종 선출하는데요. 좀 결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후보들로만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른바 탄핵 찬성파 후보들의 표심이 과연 어디로 쏠릴 것인지 주목하던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문수 장동희 후보 간에? 그게 이제 안철수나 이제 조경태 후보를 지지했던 그런 흔히 말하는 찬탄파 의원들, 당의 그러니까 변화와 쇄신 개혁을 주창하던 그 목소리에 지지를 엎었던 그런 당원들, 이분들이 결국 최종적인 선택은 이제 어떻게 될 건지 그에 따라서 이제 후보 당락 여부가 결정되어집니다. 이미 오늘 아침부터 이제 이 모바일 투표는 시작이 되고 내일은 이제 ARS 투표가 되는 건데, 네. 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토론회를 지켜보신 많은 국민들이나 또 당원들의 평가와 판단은 이제 또 확연히 갈라지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뭐 찬탄 반탄파 어느 진영이 뭐 결국 당권을 잡았다고 해가지고 탄핵 찬성하는 의원들 내쫓고 하면은 결국은 자진해서 개헌 저지선을 허물어 버리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절대 권력과 민주당의 거대 입법 권력을 마음대로 그날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충수를 갖다가 두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반감이 있는가 하면은 아냐 되려 윤석열 의견을 내치는 뭐 전환길 씨 이런 사람들과 함께 당이 보다 뚜렷한 그런 앞으로 이제 강한 보수 정당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갖다 이참에 정리를 하자는 그런 또 시각이 있는 양분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대체적으로 그래도 이 전당대회 이후에 야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핵심 노력과 함께 또 당이 쪼개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통합의 어떤 지도력이 가장 중시 평가되는 것 같아요. 민병도 의원님, 국민의힘 당 대표가 누가 돼도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이제 반대하는 대표잖아요.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 정당 해산감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여야 강성 지도부 간 이 관계가 더 악화될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악화될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내란 종식이 지금 시대적 과제인데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상대당의 당대표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까워질 거다라고 말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국민의힘 당에서 대표 선거를 하면서 그래도 바로 정청래 대표를 만나겠다라고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고 또 우리 정청래 대표도 의례상이긴 하지만 화환을 보냈어요. 뭐 이런 조그마한 것들이 뭐 각자의 지지층을 위해서 말하는 것들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한다라는 것이 또 돌파구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이 전국을 헤쳐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님이 뭐 악수를 사람이랑 하지 이렇게 말하셨던 정 대표도 부분들은 기조가 좀 바뀌겠죠. 예. 네. 뭐 약간 과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고 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런 기조들이 좀 바뀌면서 그래도 대화를 해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네. 봅니다. 김성태 대표님, 내란 특검팀이 이르면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선포문을 못 받다고 했다가 지난 특검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받았다고 말을 바꾼 게 이게 하나의 자충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진단이 나오네요. 며칠 전 특검 조사에서 이제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16시간의 그 엄청난 뭐 긴 그런 특검 수사에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뭐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뭐 그 중에 가장 핵심 내용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 계엄 선포문 이 자체를 갖다가 본인 나중에 알았다는 거지만 사전에 받은 걸 이제 본인이 뭐 거의 자인하다시피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내란을 이제 이게 방조한 정도의 뭐 그런 혐의 정도는 본인이 감내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적극 가담자가 돼버리면 엄청난 이제 사법 처리 결과가 양형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변호인들의 조력을 많이 받고 지금 대처한 결과가 아니겠나 그렇게 보고 특검 입장에서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갖다가 이미 구속 수감한 이후에 지금 수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불가피한 뭐 상황으로 네.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특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말려달라는 취재 요청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란 우두머리 뭐 방조 혐의 여기까지 나옵니다. 만약에 신병 확보에 특검이 나설 경우에 헌정사상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첫 전직 국무총리가 된다고 하던데 민심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 이론상으로 이야기해서 민심에 영향을 미치냐 그러면은 그게 크든 적든 얼마든 영향을 미치겠지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봐요. 이 계엄 이후 내란 특검, 내란 탄핵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와 관련된 이 민심의 여론은 거의 이미 다 반영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의 논란, 또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전 그 여사를 포트라인에 세워서 그것이 일반 대중한테 나가는 그런 상황, 그리고 네. 한덕수의 지금 구속과 관련된 책임에 대한 이 책임을 물으면서 구속을 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큰 틀의 여론은 그것이 개별 그것이 큰 틀의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네. 이미 계엄이 작년 12월 달이에요.
이미 이제 9개월이 가까이 되어 갑니다. 국민들로 봐서는 이미 국민들은 심판을 했었어요, 여론으로. 그리고 이후에 지금 진행되는 거는 헌법재판소에 되고 탄핵을 결정한 거고 그 이후에 지금 특검을 통해서 법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엄정한 법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빨리 끝나주기를 바라는 게 아마 네. 일반 국민의 여론일 겁니다. 김미연 소장님, 건진법사 전성배 씨 통일교체로부터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받았지만 잃어버렸다고 주장해 왔는데 검찰의 유경호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가방을 다른 물건으로 바꾼 정황을 확인하자 심부름을 시켰다면서 말을 바꿨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봅니까? 저는 여론은 매우 부정적으로 이 상황을 판단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건진 법사가 이 유경옥 씨는 당시에는 대통령실 행정관이었잖아요. 네. 이 사람한테 그것도 근무 시간에 일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그렇다고 해서 가서 바꿔왔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21g의 대표의 부인이 같이 와서는 돈을 더 내야 되니까 돈을 또 대신 대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또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 또 목걸이까지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목걸이 바꿔치기 사건까지 있었잖아요. 그런 걸 네. 다 감안해 봤을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냐고 물어본 여론조사에서 보면 국민의 10명 중 6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미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밝혀진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그 실망감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제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전 작용할 네.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 의원님, 김건희 여사 앞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지금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를 두 차례나 지금 미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법사에 상정하겠다고 하는데 향후 방침이 어떻습니까? 예, 내일 정도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리고 네.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까에 대한 뭐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센 특검법 이것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자초한 것이다라고 네. 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윤석열의 구치소에서의 그 난동으로 인한 수사가 미뤄지고 있지 않는 부분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뭐 소환을 미루고 그리고 또 소환돼서도 진술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진술을 거부하면 그러면 다른 증거들로 그 부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다른 증거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다른 관련자의 진술들과 관련해서 김혜성 씨는 도피했다가 해외 도피했다가 네. 최근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삼부토건 부회장이었던 이기훈 씨는 지금도 도피 중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는 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또 하나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그 비위 사건이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기간도 더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뭐 특검 검사들도 인력도 더 필요한 네. 더 센 특검법을 스스로가 좀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론으로 볼까요? 김면 수사님, 갤럽과 NBS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한 주간에 어떤 사안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보세요? 뭐 갤럽 조사를 보면은 한 3%포인트 하락을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물론 그 사면 논란이 가장 큰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주식 시장에 계속 안 좋은 시그널을 주는 것이 젊은 층으로 하여금 이재명 대통령의 그 코스피 5천에 대한 어떤 불신감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금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도 생각해 본다면 그 민주당 당대표의 좀 강성 행보도 네. 전반적으로 집권 여당의 지지율을 좀 끌어내리는데 좀 한몫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홍영식 소장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김문수 장동혁 당대표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잖아요. 만약에 탄핵 반대파 중에 한 명이 당대표가 될 경우에 향후 국민의힘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당 대표가 체제가 정비가 되면은 어쨌든 지지율은 조금 오를 겁니다. 네. 그러지만은 대선 직전의 그런 지지율로 회복하지는 못할 겁니다. 단 집권 찬탄 반탄 구도에 되고 탄핵을 반대했던 진영에서
이 당 대표가 될 경우 지지율 복원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뭐 전당대회는 당심을 잡아야 되니 당심을 두고서 그렇게 경쟁을 했는데 새로 뽑히는 당 대표가 민심을 잡기 위해서 어떤 변화된 모습을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봐서는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조국 전 대표는요, 20대와 30대 남성이 70대와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면서 이른바 극우 성향을 보인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가분한 정치적 결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사면뿐만 아니라 복권까지 됐지 않습니까? 네. 이 사면 복권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지금 뭐 SNS 활동과 다시 뭐 정치 일선에 지금 뭐 이렇게 지역 순방 계획까지 세우고 이렇게 뭐 나름 바쁘게 움직였지만은 그게 다 부질없는 지금 짓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자성과 성찰로 자신을 비록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큰 수혜를 입었지만은 자신이 더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좀 더 자기가 사죄를 구하고 또 사과를 구하는 그런 어떤 자정의 시간이지 자신을 갖다 이렇게 비판하고 또 자신에게 좀 쓴소리하는 사람은 전부 극으로 몰아버리면은 그럼 자기는 누구하고 대화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정치인으로서 이제 오죽하면은 조국 전 대표를 갖다 민주당 내 인사들도 이번 8.15 강복 사면에 아주 강력한 입장을 보였던 그런 의원들마저도 지금 후회를 하고 있잖아요. 네. 출소 이후에 조국의 저런 정치적 행위나 또 은행들이 상당히 국민적 감정 정서에 지금 현재 반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죠. 네. 민 의원님, 한일 정상회담 끝났고 한미 정상회담 이제 예정돼 있잖아요. 이번 한 주 어떤 점 특히 주목해 보고 계세요? 일단은 아까 김미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역사의 흐름을 바꿀 위인이 못 된다라는 이제 북한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바꿀 위인이 한번 대봐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즉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된 어떤 새로운 해법을 한번 가져와봐라, 그런 것이 되는가, 이 부분 하나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관세 협상과 이제 산업과 관련된 협상들 관련된 우리 경제적 협력에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의 특사를 내일 파견합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특사를 파견하고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이제 이 건곤일척의 승부를 거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성과를 내는 것, 이것이 이번 한 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연 소장님은 어떤 점을 특히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저는 뭐 당연히 이제 트럼프와의 만남에서 저는 뭐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태도, 그리고 그 분위기, 그 대하는 태도, 이게 상당히 이제는 이미지적으로 이제 국민들 모두 다 보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런 어티튜드가 저는 상당히 이번 여론조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통상적으로 이런 큰 빅 이벤트 이후에는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한 3~4%포인트 오르는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